8월부터 국세청이 AI로 전국민 계좌를 다 본다더라. 가족끼리 50만 원만 주고받아도 증여세 낸다더라.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소문만 들으면 이게 무슨 영화 빅브라더 같지 않습니까? 내 통장이, 내 생활이 다 들여다보이는 이 기분, 상상만 해도 섬뜩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8월부터 우리가 친구나 가족에게 용돈 주고받는 것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사실과 다른 소문이 뒤섞인 절반의 진실일까요? 오늘은 이 소문이 왜 생겼는지, 그 속에 어떤 진실이 있고 어떤 과장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AI의 진짜 역할을 알아볼까요? 그럼 먼저 국세청이 발표한 공식 자료를 봐야 하는데요. 그 공식 자료의 제목이 뭐냐면 AI로 납세는 편안하게, 탈세는 엄정하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탈세 적발 시스템의 고도화입니다. 쉽게 말해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서 이상한 거래 패턴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받는 연금이나 자식에게 주는 생활비까지 무작정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건 아니란 얘기인 거죠. 국세청 관계자도 세무사도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안심할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AI의 눈이 점점 예리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엔 사람이 일일이 보느라 놓칠 수 있던 거래들도 이제는 알고리즘이 이상 징후를 탁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알려드려 볼까요? 첫째, 평소에 거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갑자기 거액의 돈이 들어왔다가 곧바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는 경우입니다. AI는 이런 패턴을 자금 세탁이나 증여 의심으로 판단해 표시하게 되는 거죠. 둘째, 직장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월급 외에 일정한 날짜마다 비슷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생활비 송금 같지만 실제로는 투자 자금이나 재산 이전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패턴과 맥락까지 함께 분석해 이상 여부를 가려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가족 간 50만 원만 주고받아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소문은 어떻게 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세법에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라는 것이 있어서 배우자는 10년 동안 합산 6억 원, 성인 자녀는 10년 합산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친척이나 지인에게는 한도가 더 낮거나 아예 없습니다. 즉, 부부가 50만 원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부과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거래의 명목과 실제 사용처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라고 송금했는데 생활비를 쓰지 않고 전액 저축한다면 국세청은 이 돈을 사실상 재산 이전, 즉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부가 생활비라고 큰 금액을 계좌 이체했는데 실제로는 주식 매수나 부동산 계약 금액에 사용했다면 이 역시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액 자체보다 중요한 건 돈의 흐름과 사용처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AI의 분석력이 높아진 지금 명목은 생활비지만 실제는 자산 이전과 같은 거래는 예전보다 훨씬 쉽게 포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금액이 크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AI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 유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용돈을 가장한 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부모가 매달 수백만 원씩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송금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실제로는 저축이나 투자로 사용된다면 국세청은 이를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의 이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액 현금 거래입니다. 하루에 현금을 1천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에 따라 자동 보고되는데요. 예를 들어 장례비, 집 수리비, 급한 병원비 등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면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좌 이체는 해당되지 않지만 현금 입출금은 반드시 기록과 증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큰 금액을 현금으로 거래할 땐 영수증, 계약서, 차용증 같은 자료를 꼭 남겨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으니 꼭 증빙 자료를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세무조사에서는 얼마를 보냈느냐보다 왜 보냈고 어디에 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즘 들어 일반인 세무조사가 부쩍 늘었을까요? 예전에는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이 기업이나 고액 자산가였다면 최근에는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입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 이익이 줄면서 법인세가 예전만큼 걷어지지 않자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하여 개인 거래까지 더 촘촘하게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거나 불법 환급을 막아낸 경우 징수한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면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연간 2천만 원의 한도가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맞물리면서 세무조사 범위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예전엔 나는 일반인이라 세무조사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런 안일함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셈이죠. 다음으로는 이렇게 확대된 세무조사가 실제로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최근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30대인 김모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자 권리 헌장이라는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 우편이 왔다는 건 곧 세무조사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은 김 씨에게 어떻게 10억 원에 달하는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소명하라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금의 출처가 의심됐기 때문인데요. 사정을 들여다보니 5년 전 김 씨의 아버지가 제3자에게 집을 팔고 동시에 아들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매매 대금은 시세에서 전세금을 뺀 나머지만 받았는데 이 말은 곧 아버지가 전세금을 대신 내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 씨는 전세금은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5년이 지난 거래여도 여전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씨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죠.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집을 사고 파는 매매 거래뿐 아니라 전세금 지원도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직접 송금이 아니더라도 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니 차용증과 거래 증빙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3가지 핵심 수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I 세무조사 시대에 지켜야 할 3가지 수칙. 첫 번째, 거래의 명목과 실제 사용처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라고 보내놓고 실제로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하면 AI는 이 거래를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 이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직장인은 부모에게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받았지만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고 받은 돈은 전부 적금에 넣었습니다. 이 경우 명목은 생활비였지만 사용처는 저축이었기 때문에 국세청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카드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남기는 것입니다. AI 세무조사는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보다 왜 오갔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차용증, 영수증, 계약서, 계좌 거래 내역 같은 자료가 필수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 간 거래는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냐 하고
대충 넘어가기 쉬운데 바로 그 점이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 전세금을 빌려줬다면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차용증과 실제 상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서류가 있으면 국세청이 해당 거래를 증여로 잘못 판단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숙지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10년 합산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결혼 자금을 마련한다고 부모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면 5천만 원은 비과세지만 나머지 5천만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한도를 모르고 돈을 주고 받았다가 나중에 세금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친척이나 지인에게는 한도가 1천만 원이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명절이나 경조사 때 큰 금액을 주고받을 경우에도 유념해야 합니다. AI 세무조사 시대라고 해서 모든 거래가 감시당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거래의 흐름과 맥락을 분석하는 기술이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결국 얼마를 보냈느냐 보다 왜 보냈고 어디에 썼느냐가 핵심이 된 시대입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세무조사를 겪어본 경험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유용했던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저희도 다음 영상 준비에 꼭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